네 번째 국회의원 도전 끝에 대역전 드라마를 쓰며 국회 입성에 성공한 이준석 개혁신당 경기 화성을 당선인. 개혁신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역임. 3명의 당선인을 배출하며 원내 4당이 된 개혁신당의 대표로서 진보 보수를 떠나 세대교체를 통한 정치개혁을 강조. 저는 굳이 보수 세력으로 국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정치의 세대교체를 이끌 수 있는 정당은 아마 개혁신당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준석 당선인이 생각하는 정치개혁과 향후 전국 전망 집중 분석합니다. 총선 참패 이후 용산 대통령실은 인적 쇄신에 들어갔고 야권은 최상병 특검법 처리를 위해 공조를 본격화하는 등 변화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경기 화성을 당선인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당선인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축하 인사 많이 받으셨죠? 예, 이제 한 열흘 남짓 지나가지고 축하 네. 많이 받았습니다. 이 당선인은 네 번째 도전 끝에 이번 22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하게 됐는데요. 지역구 선택에서부터 당선까지 역시 이준석이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준비를 했을 텐데 국회에 들어가면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건 어떤 겁니까? 사실 국회의원의 권한이라고 한다면은 예산, 입법 그리고 국정감사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어느 것 하나 지금 위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네. 재정 상황이 발표됐지만은 80조가 넘는 적자가 예상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완전 세입 세출 새로 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에 따라가 조서 체제를 정비하고 이런 것들 비록 개혁신당의 의석수는 적지만은 먼저 좀 화두로 던지고 싶은 분이다. 그리고 사실 지금 한 5년 가까이 대한민국 정치가 미래 비전 못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외람되게도 우리 국민들께서 지난 3년 동안 보신 정치는 이재명이 나쁘냐 윤석열이 나쁘냐 거기 약간 부록으로 김건희가 나쁘냐 김혜경이 나쁘냐 뭐 이런 아주 수준 낮은 정치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걸 타파하는 것이 저희 개혁신당의 첫 번째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이준석 대표를 포함해서 비례대표 천하람, 이주영 3명의 당선인을 배출했습니다. 다음 달에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향후에 당의 방향은 어떻게 될지 뭐 야당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정강 정책이라든가 보수 진보 어느 방향을 염두에 두고 계세요? 저는 지금 편의상 저희가 뭐 국민의힘을 보수당, 그다음에 그 더불어민주당을 진보당이라고 민주진보당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지만은 네. 최근에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이 보수의 이념적인 그런 어떤 기준에 맞아 들어간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특히 대통령께서 선거를 앞두고 두서없이 이제 사실 뭐 정책 토론회라고 하면서 민생 토론회 하시면서 내신 정책들이라는 걸 보면은 포퓰리즘적인 측면들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개혁신당도 지금의 어떤 국민들의 보수에 대한 시각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또 실제 이념적인 것과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보수냐 진보나 천명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념적으로 아니면 철학적으로 보수에 가까운 정당은 개혁신당이 맞긴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2석을 확보한 조국 혁신당이 원내교섭 단체 구성을 위해서 지금 제3당에 손짓을 하고 있는데요. 연합을 제안받았는지 궁금하고요. 예. 향후 개혁신당은 이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인지요? 저희는 제안받은 바가 없고요. 네. 과거에도 보면 자유선진당과 그다음에 창조한국당이 선진과 창조의 연대 같은 그런 이념적으로 좀 차이가 있지만 교섭단체 이뤄가지고 활동한 적이 있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예전에 자민련이 쪼그라들어서 단독 교섭단체 못할 때 그 당시 민주당에서 의원 꿔주기 해가지고 교섭단체 만든 적도 있고 한데 사실 잘 안 돌아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위적인 어떤 그런 교섭단체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진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조국 혁신당은 아무래도 선명한 반정부 스탠스를 잡으면서 총선 치렀지만은 네. 정책적으로는 아직까지 좀 확인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검찰 이야기할 때만 그분들이 좀 눈이 초롱초롱하고 네. 나머지 경제나 아니면은 뭐 문화 안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내용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그분들이 하는 것들에 연대까지 아니죠. 개별적 협의는 가능하겠지만은 네.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네. 그럼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해서 조국 혁신당과 함께 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예, 되겠습니까? 전혀 논의된 바 없고 저희는 네.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네.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용산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습니다. 국정 운영 방향은 맞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내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세요? 저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분석이 잘못되면은 진단은 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반 데이터 자체가 왜곡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잘못된 보고들을 받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몇 번이나 겪었지만은 부산 엑스포, 강서 보궐선거 그리고 지금도 총선 지고 나서 격노하신다는 얘기가 들리잖아요. 네. 무엇이 잘못돼 있는지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기대하기도 어렵거니와 기대가 있다 한더라도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일지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저는 지금 결국엔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집권 여당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혼란기가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전히 잘못된 보고 탓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근데 그것도 되돌아가 보면요. 네.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그 용산에만 가면은 잘못된 보고를 올리고 있느냐? 처음에 제대로 된 보고를 하고 제대로 된 진단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말살해 가는지 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자, 얼마나 웃긴지 보십시오. 당대표가 선거를 이기고 그래가지고 다음 총선을 이렇게 준비하자, 혁신 설치하자 그랬더니만은 당대표를 내쫓았어요. 그다음 나경원 의원 같은 분은 저출산 고령이 부위원장 시켜놨는데 그 저출산 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산 대책을 내니까 잘라버렸어요. 네. 그럼 뭐 하라는 거냐? 이거는 완전히 모든 여권 내의 자원들 그리고 역할들을 형해화시켜버린 거거든요. 저는 대통령이 지금은 사람을 아무리 갈아도 잘못된 보고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바른 말 하면 죽는다. 이게 지금 국정 기조 아닙니까? 네. 국정 운영 교재가 뭐가 있습니까? 나에게 쓴소리하고 바른 말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 가지고 한마디로 하다면 다 죽는다. 이거가 인식돼 있기 때문에 그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뭐 세부로 사람을 바꾸고 해가지고 변화가 있을 리는 없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회담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취임 이후 처음인데요.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아울러 이준석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만남을 제안할 계획은 없는지요? 저는 대통령을 뭐 여당 대표 시절을 만나고 야당 대표 시절을 만나고 했지만은 네. 만나서 얘기해봐도 그 자리에서는 막 대표님 말씀이 옳습니다가 막 종이에 적어가시고 이런 다음에 나중에 가서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회담이 크게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지금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 취급하다가 갑자기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것이 본인은 그냥 이게 어떤 정치적 의미나 아니면 민생을 어떻게 해보겠다 의미보다 자존심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안 하려다가 이번에 총선 이후에 이거 이재명 대표 더 이상 무시하다가는 내가 총리도 마음대로 임명 못하겠구나 이런 상황이니까 제 생각엔 가가지고 아마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총리 인선 협조 정도 받아내기 위한 그런 피상적인 대화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회담이 될 것이다. 네. 자기 할 말만 하면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 최상병 특검 받아주십시오. 거부권 행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대통령이 못 받거든요. 네. 그러면 나와서 그 얘기하시면 되죠. 최상병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거부하셨다. 그럼 회담하고 욕먹는 건 대통령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총선 전까지는 또 본인이 이긴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기고만장하셨겠지만은 앞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총선 결과 보자마자 제안했던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본인보다 훨씬 정치적으로 고단수인 홍준표 시장 같은 분을 총리로 써서 정무적 기능을 강화하거나 네. 아니면은 야권 측에 통큰 제안을 해라. 임기 단축 개헌 같은 거 해라. 그런데 제가 나중에 전해 들은 바로는 임기 단축 개헌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원래 척하면 척인 얘기들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 물론 이 정치를 앞에 하신 경험이 짧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권력을 유지하고 실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해야 될 최소한을 지금 안 하고 계세요. 걱정입니다, 조금. 네. 그럼 이번 이재명 대표와 윤 대통령이 제안한 회담에 대한 성과도 뭐 크게 기대할 건 없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저는 아마 이재명 대표의 이것도 협상 능력이나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역량에 따른 거겠지만은 네. 제가 이재명 대표 위치에 있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 상상하기도 싫은 형태의 회담이었을 겁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뭐 만남 제안할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적어도 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신용 자본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제가 제안하거나 아니면 만나서 이야기한다 한들 뭐 유의미한 대화가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제안할 생각은 없습니다.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과 내각 등 인적 쇄신 움직임이 지금 한창입니다. 며칠 전에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에 박영선 전 의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검토 얘기가 나왔고 비선 의혹까지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인적 쇄신 문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그런 거죠. 대통령께서 사람을 쓰실 때 보수에서는 친박을 못 씁니다. 왜냐? 친박을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세게 수사해가지고 거의 멸문지화를 만들어버린 것들이 몇 군데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가지고 인재풀이 보수 쪽에 좁아진 겁니다. 네. 근데 그걸 또 벗어나가지고 그러면은 민주 진보 진영 쪽으로 가보면은 결국엔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조국 사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련의 민주당과의 충돌로 인해서 굉장히 쓸 수 있는 폭이 좁은 겁니다. 거국 내각이나 아니면 통큰 제안을 할 때도 보면은 박영선 장관 뭐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분일 수 있겠지만은 지금 민주당 주류가 생각하기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인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스스로 이 관역을 엄청 좁혀놓고 지금 정치하시는 그런 상황이다. 네. 저는 이거 풀고 나가기 힘들 것이고 저는 여기서 특히 비서실장으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이름이 나왔는데 이분이 언급된다고 하는 거는 보수 진영에 있어서는 이건 뭐 비서실장 원래 탕평을 하고 있는 자리도 아니고 네. 결국에는 누가 지금까지 그럼 대통령의 정무적 조언이나 아니면 뒤에 실질적 조언을 해왔느냐를 볼 수 있는 지점인데 이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양정철이라는 사람이 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조종하고 있었던 거야? 라는 의심받기 딱 좋은 인사거든요. 네. 저는 이거 실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난리 날 거라 봅니다. 네. 용산 대통령실 등 여권에서 만약 이준석 대표에게 입각 등의 제안이 온다면 받을 의향이 있으세요? 저는 제가 원래 정치라는 사람이고 물론 저도 언젠가는 제가 정무직으로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겠지만은 네.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입법부에서 그걸 지적하는 게 제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런 제의도 안 할 것이니와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의회를 존중하는 정치를 하는 게 오히려 더 협치하는 데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총선 책임 등과 뭐 당대표 출마라든가 향후 역할에 대해서 감론 을박인데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치를 보통은 쉬는데 보통 선거를 패배한 지휘관 네. 같은 경우에는 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통 본인을 끌고 나오려는 세력에게 정치적 부채가 있는 분들이 그렇게 되거든요. 나는 쉬어야 될 타이밍 맞고 주변에 모두가 당신 쉬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옆에서 어떤 조직이 한동훈 위원장이 앞에 나서가지고 지금까지 청산 안 된 부채를 좀 청산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좀 봅니다. 왜냐 한동훈 위원장에게 제가 인간적인 뭐 대면에서 만약에 상의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할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대선 주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당을 수습하는 역할을 할 것이냐. 본인이 지휘해서 진 총선에 대한 수습을 본인이 하는 거는 이거 뭐 또 화투에 비교해서 뭐하지만은 이거 자기가 싸고 자기가 이렇게 따는 건데 이런 게 사실 정상적인 정치 행위는 아니거든요. 네. 정치권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역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그런 기회를 나눠줘야 되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좋은 모양새로 보이진 않습니다. 이 대표와 한 전 위원장은 협력과 경쟁 어떤 관계일까요? 궁극적으로는 향후 보수라는 울타리 안에서 만나서 서로 경쟁해야 하는 그런 상대인가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 처음 비대위원장 됐을 때 되게 중립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네. 뭐 제가 긁지 않은 복권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제 긁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의 역량이 무엇인지는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고 또 보완해야 될 점이 뭔지를 다 인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진짜 보완해야 될 점이 많은 상황이라 보거든요. 예를 들어 당 대표격으로 총선을 지휘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동훈 위원장이 관훈 토론 한 번 한 것 빼고는 예를 들어 이런 방송에 나와가지고 언론인에게 뭐 질의를 받고 응답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필설 같은 게 확인이 안 됐잖아요. 네. 정치인의 생각이라는 거는 글, 필 그리고 설 말하는 것 이런 걸로 확인이 되어야지 이제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아주 짧은 대화.
예를 들어 예전에 법무부 장관 하실 때 뭐 민주당 의원들이 좀 속된 말로 수준 낮은 질문을 하면은 맞받아치는 정도. 네. 예. 그리고 이번 총선 과정에서는 뭐 지적이 들어오면은 이재명은요, 뭐 민주당은요, 이렇게 답하시는 모습들밖에 잘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역량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걸 어떻게 또 국민들은 잘 보여줄지에 대해 가지고 충전할 시간인 것 같은데 지금 전당대회를 마냥 나오신다? 저는 끌려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김재섭 당선인 등 젊은 정치인들도 국회에 입성하게 됐는데요. 국민의힘은 현재 차기 당권을 둘러싸고 뭐 수도권, 대구, 경북, 또 친윤, 비윤 이런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뭐 내부 속사정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변해야 하고 향후 어떤 전망을 하고 계세요? 영남 의원들은 왜 우리 때문에 졌다 그러냐라고 하겠지만요. 네. 영남 중심의 당이라서 진 거 맞아요. 네. 제가 이거 요즘 제가 한 1년 전에 했던 말도 2년 전에 했던 말도 영상이 지금 역주행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제가 했던 예측들 다 들어맞는 게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이 선거 질 때는요. 네. 선대위에다 항상 이제 영남 의원들이 본인들이 자동 당선이니까 네. 선대위 와서 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권 선거를 치러보지 않은 분들이 계속 그 선거를 지휘하게 되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가가지고 잘못된 판단들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수도권인데 왜냐하면 어떤 선거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감이 떨어진다면은 그걸 보완할 원내대표가 어디 출신이냐? 대구 출신 아닙니까? 그거 그러면 선대위 앉힌 게 누굽니까? 다 대구 출신 의원들 세우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또 뭐 지역을 비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선거를 안 해봤는데 어떻게 선거를 지휘합니까? 예. 사실 대구에서 치열한 선거를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벗어나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되면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가서 뭔가 또 다른 일, 뭐 도모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또 전망들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해본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재밌어하고 신기하지 않거든요. 네. 제가 뭐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이끌고 대선 지선 승리 정도 그것도 지선은 역대 최고 기록인데 네. 내봤으면은 제가 그러면 제 입장에서 뭐 그렇게 새로운 영광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협조적이지도 않은 경험해보니까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은 의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역할을 하겠습니까? 네. 예.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개혁신당, 민주당, 조국혁신당 6개 야당과 다음 달 국회 처리하겠다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전 위원장 관련 특검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과는 향후 어떻게 보조를 맞출 계획입니까? 저는 최상병 특검법은 그냥 범야권 입장에서 이건 당연히 지적해야 되는 거고요. 네. 대통령의 권력 남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이 부여해준 신성한 권력을 어떻게 해병대에서 나온 사건 하나 은폐하고 그리고 또 박정훈이라는 아주 참군인 하나 매장시키는 데 쓰고 있다 그러면은 그건 엄청난 직권 남용이죠. 네. 저는 그거는 보수고 진보고 절대 이건 용서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고 그런 거 직권남용 수사하다가 특검으로 떠가지고 대통령 하시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본인 자기 부정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적하는 데는 지금 여야도 따로 없고 보수 진보 따로 없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님들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제 좀 다른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속 시원하게 같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한동훈 전 위원장 관련 특검 얘기 조국혁신당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세요? 저는 이제 조국혁신당이 아까 제가 연대를 이야기하실 때 좀 네. 내키지 않았던 것이 이게 뭐 검찰이나 수사 얘기 나오면 굉장히 흥분하시고 나머지 이슈는 그렇게까지 조국혁신당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에게 예를 들어 뭐 자녀의 문제나 이런 거로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그거는 특검이라는 제도를 만든 취지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정치적 주장일 수는 있겠지만은 저희가 심각하게 그런 주장을 뭐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으로 보는지 궁금하고요. 총선 과정에서 개혁신당은 이낙연 새로운 미래와 합당을 하다 헤어졌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패착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전 조국혁신당이라는 것은 어떤 조국이라는 어떤 서사가 있는 인물,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강하게 붙었던 서사가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정부 심판 여론이 그걸로 몰려갈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이 있었다. 그건 뭐 평가하고요.
저는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여당에서 용기 있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주축이 됐고 네. 또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용기 있게 지적했던 사람들이 주축이 된 당인데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지역구와 비례를 동시에 출마시키는 정당 전략을 쓰다 보니까 한계성이 좀 있었다 봅니다. 네. 저희가 메시지 전에만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아마 조국 혁신당이 비례대표 득표에서는 저희보다 좋은 성과를 낸 것 같은데 저는 뭐 이번에 이낙연 대표와의 합당 이런 문제들은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뭐 손해봤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그게 없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뭐 조국 혁신당과 같은 위치가 될 것이다. 이거는 또 너무 섣부른 그런 어떤 사후적인 발상입니다. 제가 봤을 때. 네. 현재 대한민국은 증오의 정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임기 단축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 등 앞서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만 정치 개혁의 방향과 헌법 개정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대통령이 가진 걸 내려놓으면서 개헌을 시도하는 것이 그나마 개헌의 가장 좋은 방법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그걸 하실 생각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정치가 비생산적인 국면이 길어지면은 우리 국민들이 강제적으로 개헌을 바라는 요구 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는 좀 이런 부분이 다음 지방선거를 앞두고 크게 분출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초반에 이제 잡힌 여론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거는 회복 탄력성을 초과하는 법이 내려간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거 대통령께 심각하게 바라보셔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의대 지원을 둘러싼 갈등도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보니까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이주영 당선인도 의사던데 이건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이거 대통령이 풀 자신 없으시면요, 그 여당에게 넘겨야 됩니다. 당연 국민의힘에게 말씀하시나요? 그렇죠. 네, 당에 넘겨가지고 네. 여야 간의 협상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다 이런 생각이고 저는 이게 지금 와가지고 대통령도 우왕좌왕하고 2,000명 고수하다가 또 고수 안 하는 척하고 이러는 게 사실 애초에 아무 의미 없는 2,000명이라는 숫자를 던지면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네. 저는 이번에 국회 선거 끝나고 나가지고 재밌는 얘기 들었던 게 국민의힘의 모 당선인의 아들도 전공의인데 이 사직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도 그런 곤란한 상황에 있는 의원님들이 계신데 저는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종인 개혁신당 전 상임 고문이 이 대표에 대해서 2027년 대선 주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별의 순간이 온다라고 밝혔는데요. 대선 출마의 꿈 갖고 계시죠? 제가 열흘 전에 국회의원이 꿈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대선 출마는 저는 제가 어쩌다 보니 정치 시작을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해서 그런 건지 그리고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역할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보다 중요한 건 대통령이 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저는 제가 절대적으로 제가 생각해 충분한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그 권력욕을 앞세워가지고 대선 준비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겸손하게 지금은 준비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립니다. 예, 꼭 제가 실력을 갖추고 나중에 준비가 되면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2대 총선은 끝났습니다. 여야 진영을 서둘러 갖춰 민생과 정치 개혁 등을 위해 생산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정치권에서 세대 간 융합과 조화를 위한 움직임도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초청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대통령께서 마음 내주셔서 감사드린다고도 말했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하셔서 잠깐 통화를 했어요. 한번 보자고, 만나자고. 네, 어쨌든 한번 보기는 봐야 되겠죠. 그때 뭐 얘기들 좀 나누면 될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그냥 민당 사람 으로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난센스럽고. 아직도 민주당 진영 빼내가기 인사를 시도할 작정인지 황당한 하마병들로 무성합니다. 민의를 잘 수렴하고 민치에 부합하는 그런 의회를 이끌 의장이 필요하다. 저의 이런 30년간의 정치 경험, 또 정직함, 설득력 이런 걸 보여드렸는데 저는 그런 혁신 의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라는
제가 국회 뭐 기재위원장 또 예결위원장도 했었지만은 뭐 거의 파행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유연하고 뭐 또 여야의 그 타협과 대화 또 중재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직은 뭐 또 여러 의원님들과 좀 대화를 좀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무김 전 새누리당 의원,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우김 전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만남 이번 주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난주에 윤 대통령 전격 제안이 있었습니다. 지난 16일이죠. 윤 대통령이 총선 관련 입장을 발표할 때에는 여당 지도체제가 완성되지 않았다면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갑자기 입장이 바꾼 배경을 어떻게 보세요? 그때도 영수회담의 문은 열려 있다,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통화가 되고 이번 주에 이제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긴박한 상황이 지금 개진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상당히 떨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위기감을 가진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은 고 영수 회담이 결정되기 직전의 일련의 상황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기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4.19였거든요. 그리고 바로 4.19 기념식에 대통령이 좀 일찍 출발해가지고 헌화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야당 대표들과의 회동이 불편한 것이냐라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전격적으로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된 배경이라고 봅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이제 관심은 두 사람 만남이 언제 또 어떤 주제로 논의가 될지 부분인데 대통령실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라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번 주에 만나자는 건 최대한 빨리 보자는 다른 표현이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던데 의제 등의 조율을 놓고서 만남이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러면 너무 김이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영수회담이 이루어진다고 한참 이렇게 기대를 넣었는데 그 기대를 깰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대단히 조심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사실 이번 주를 넘기게 되면 일단 윤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제안한 의미가 퇴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빨리 만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남의 형식 자체는 아마 이번 주를 벗어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번 주 내에 만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의제를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 지금도 네. 이제 조율 중이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 원 그리고 이걸 포함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일 중심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대통령실에서는 인사 문제가 지금 제일 급한 거 아닙니까? 인사 문제에 대한 야당이 협조를 구하는 게 일단 1순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모든 테이블 위에 모든 의제를 다 올리는 게 맞다는 식의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합의 못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일단 첫 만남에서는 의제를 조금 더 좁혀가지고 구체적으로 성과를 내고 대통령실도 그게 굉장히 큰 부담일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성과를 내는데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첫 만남 이후로 파행이 돼버리거나 다시는 안 만나겠다는 얘기가 나와버리면 굉장히 국민들이 실망이 클 테니까요. 정우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국무총리 인선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뭐 인준 협조 요청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좀 더 나아가서 정말 진정한 국정 파트너로서 여긴다면은 뭐 여야 협의체를 넘어서 연정이라든가 뭐 동거 정보, 거국내각 뭐 이런 가능성을 점치던데 어떤 전망이세요? 뭐 여러 추정이 나오더라고요. 심지어는 정계 개편. 왜냐하면 네. 이제 야당 인사를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또 특임 장관으로 임명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거국내각 얘기가 나오고 막 얘기가 그냥 뭐라 그럴까 스스로 마치도 발전하듯이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연정이라든지 동거 정부라는 것이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단지 요번에 이제 야당 대표를 만나면은
만약에 야당 인사를 총리로 지명할 생각이 있거나 또는 야당 인사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올 것이고 김 평론가 말씀대로 저도 첫 만남에서는 지금 의제가 넓으면 넓을수록 아무 성과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대통령으로서 야당이 협조만 구하게 되면은 야당 대표가 보따리를 풀 게 없잖아요, 지지자들한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지원금 25만 원 얘기가 그래서 네.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당장의 인선 플러스 의정 갈등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데 지금 의사분들의 협조가 지금 난망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네.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초당적인 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문제의 어떤 그 해결의 물꼬를 터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앞서 이준석 대표는 그걸 국회로 넘겨라, 국민의힘 쪽에. 그러면서 여야 서로 논의 협의하면서 풀어가도록 해라, 이런 또 제안을 하던데요. 그게 이재명 대표도 유사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특위를 만들어서 제 생각으로도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입법부의 협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대통령이 물꼬를 튼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의대 증원이 되면은 그것이 2,000명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대통령의 하나의 업적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특별 기구를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막상 지금 의사협회나 전공이나 의대 교수들은 지금 전혀 지금 그 반응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포괄적으로 듣는다라는 태세의 전환도 대통령의 의정 갈등 해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만남이 하나의 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의정 문제라든가.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민생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재난지원금 25만 원 지급 이걸 언급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조국 혁신당은 늦었지만 만나게 돼 다행이다 이러면서 이 특검의 의제로 올라와야 한다, 이런 입장을 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를 좀 압박하는 듯한 그런 인상도 주던데요. 네, 지금 뭐 특검이 여러 개가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걸 윤 대통령이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가 될 수 있는 성격도 아니잖아요. 네. 국회에서 뭐 민주당 단독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는 건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건 만약에 특검이 의제로 오른다고 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른바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뿐만 아니고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그렇고 좀 올라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윤 대통령하고 이른바 여당 대표 논의를 뺀 상태에서 그냥 합의를 하는 모양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야당이나 아니면 대통령 양쪽 다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으나 윤 대통령하고 그걸 테이블에 올려놓는 순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갈등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얼마나 이제 앞으로 영수회담을 자주 열 건가, 이 문제일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영수회담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영수회담에서 성과를 못 내고 끝내버리면은 이건 만나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돼버리고 야당도 부담스럽고 윤 대통령은 소통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이미지 외에는 얻을 게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그러니까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영수회담이 아니라 뭔가 정부하고 계속 협의체를 만들어서 같이 협의를 해나가는 정도의 상설 협의체 논의가 된다거나 아니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든 아니면 다자회담 형태든 간에 야당하고 정기적으로 뭔가 만남을 계속 갖는 어떤 성과를 낸다거나 여기까지 조금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냥 이번 한 번 만남으로 끝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친 김에 윤 대통령이 조국 대표와 이준석 대표 등 뭐 다 만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강성 보수층에서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 만나는 걸 두고 백기투항이다, 이런 반발이 심하게 나오고 있다면서요. 조국 대표와 이준석 대표를 만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네.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야당 인사를 총리라든지 또는 비서실장에 임명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대통령실로부터 나온 다음에 네. 사실은 야당에서는 민주당을 지금 갈라치는 공작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렇다면 대통령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러고 이렇게 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는
그런 보수층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민주당, 국민의힘이 진영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은 그 진영의 아래에는 그 이념 정체성이라는 그 이념 정향이 도도히 흐르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는 역사관이라든지 내지는 안보관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 지금 그 거명되는 야당 인사들 중에 바로 그러한 어떤 안보라든지 또는 역사라든지 관련해가지고 부딪히는 면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협치, 그리고 이 사람들은 친명도 아니고 지금 친명 주류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그리고 대통령과 인간적으로 어떤 일련의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협치를 그렇게 주장하니까 내가 해보겠다라고 혹시 생각했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보수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가관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가 나가야 될 미래 정향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걸 이렇게 흐트러 놓으면은 조금 전에 나간 이준석 대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끔찍한 혼종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수회담이란 표현이 뭐 제왕적 총재 때나 쓰는 것이라고 해서 한때 안 썼습니다만 뭐 어쨌든 지금 다시 쓰고 있는데 과거에 비교적 영수회담이 잦았습니다. 쭉 보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도 김영삼 당시 야당 총재와 만났고 전두환 씨도 김영삼 총재와 영수회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회창 당시 야당 대표 7번이나 만났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조순 총재까지 합하면 8번을 만난 게 된 네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는 조금 특별한 사정도 있을 뿐더러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야당과의 어떤 협치 노력이 다 더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은 당시 외환위기 상황에서 취임했습니다. 네. IMF 외환위기에서 국난의 상황에서 취임을 했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굉장히 절실했고요. 그리고 여소야대로 시작한 정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야당과 협치하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과제가 됐고요. 취임하자마자 야3당 대표 만나고 당시 한나라당 조순 총재를 단독회담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 7차례 계속 이제 야당 총재하고 만남을 가졌는데요. 그러니까 그때는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대한민국을 다시 재개줘야 하는 작업이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노동 분야가 제일 큰 갈등 소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야당 협조를 구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서 아마 역대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가장 많은 영수회담을 한 대통령으로 지금 기록돼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어떠냐 이렇게 또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윤 대통령 상황도 굉장히 다급하잖아요. 왜냐하면 여소야대로 시작해서 여소야대로 끝나는 첫 정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윤 대통령이 계속 추진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이제 국정 과제들이 결국은 윤 대통령의 어떤 정치 지향대로 풀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집권 중반기에 치러진 선거 가운데 이렇게 참패한 정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곧바로 레임덕을 넘어서 대두덕까지 들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야당하고 손잡고 협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다. 그런 면에서는 과거에 뭐 영수회담이든 아니면 단독회담의 형태이든 간에 어떤 형태이든 간에 야당하고 같이 어떤 정부를 이끌어 나가는 윤 대통령의 노력이 절실하다. 그러면은 김대중 대통령 때하고 비교 뭐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때보다 더 자주 만나거나 최소한 그런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하는 당위가 주어진 시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선 이후 인적 쇄신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설이 돌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에 흘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다 이제 민주당 쪽 인사 아닙니까? 어떤 네. 배경으로 보세요? 글쎄요, 아직까지도 그것이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정리가 된 것인지 아니면은 그 카드가 살아있는지도 지금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새벽에 특정 언론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보도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나온 것을 보아서는 대통령실에서도 물론 비서실장이라든지 공적인 어떤 조직 내의 인사들이 모르는 것 같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겠으나 그러나 상당 부분 나름대로 결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이것이 나왔고 그런데 이제 오히려 여당이나 야당의 반응이
상당히 그 부정적이다 보니까 대통령실도 지금 이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놀란 거는요. 네. 어찌됐든 검토하지 않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막 심지어는 개혁신당의 천하람 당선인 같은 경우는 막 여사를 거명하면서 그런 하나의 비선이 작용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취지로 막 주장이 나왔단 말입니다. 검토하지 않았다고 이제 그 대변인실 공식 입장에 나왔는데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검토하는 건 맞다, 이렇게 혼선이 좀 있었잖아요. 혼선도 있고 또 거기에 대통령 영부인의 이름까지도 거명이 되는데 이 정도 되면은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검토를 하지 않았으면 않았다고 다시 한번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이런 일련의 억측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경로에 가까운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는 자체가 이상한 거고요. 이게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만약에 나왔다면 아마 협치의 고민 속에 나왔을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야당 인사를 기용하면서 오히려 야당 및 야당 대표에게 상당히 협조를 읍소해야 되는 묘한 상황이 되는 거라는 것이죠. 네. 일반적으로 총리를 임명할 때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협치의 차원에서 야당 인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당당하게 야당 대표에게 말해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지금 오히려 협조를 구해야 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협조를 받으면 야당에게 카드 하나를 넘겨줘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정무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배경에 대해서 제가 언론 보도를 보고선 뭐 나름대로 숙지한 부분은 있으나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영수회담 후에 결론이 어떻게 내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야권 인사 총리설을 겨냥한 입장을 자신의 SNS에 올렸잖아요. 협치를 빙자한 협공에 농락당할 만큼 민주당이 어리석지 않다. 이 한 문장인데 어떤 의미로 보셨습니까? 근데 이 비선 논란은 뭐 앞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제외하고 말씀드리면요.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인사들은 많은데 비서실장 인사조차 못하는 건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런 해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하마평에 오르는 인사들을 보면 왜 그러면 인사를 안 내느냐 이유를 살펴보면요.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은 야당과 협치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들을까 봐 아니면 세 번째로 그러면은 그렇게 찾다 안 되니까 야당 인사까지 찾았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또 다시 검토된 바 없다 이렇게 또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야당 인사까지 찾는 단계까지 갔다는 얘기는 결국 이거는 슬쩍 야당한테 띄워보기 식으로 인사서를 흘렸다는 얘기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도까지 갔다고 하면 그 전에 이미 야당한테 협치 사인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뭐 거국내각 형태든 간에 이재명 대표를 먼저 만난다거나 네. 그렇게 순서가 맞는 건데 그냥 난데없이 여권 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을 중심으로 아주 제일 먼 인사가 이전 정부 때 호남 인사로 분류됐던 인사들 그 정도 수준까지 하마평에 오르다가 난데없이 민주당의 핵심에 있었던 인사들이 거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 이건 결국은 야당을 분열하려고 하는 일종의 이제 공작 같은 걸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또 이전 정부 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하고 가까운 인사들이라고 본다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금 그 22대 국회 175석이라고 하는 의석을 얻고 친명이 중심이 된 당이 됐다고 하는데 결국 친명과 친노를 갈라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찬을 하면서 인선 관련해서 조언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시점에 윤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난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대권을 상당히 지금 의식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적어도 대통령도 그 부분은 인지하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제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사람 중에 한동훈 위원장과 관련해가지고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간의 관계는 상당히 나쁘다라는 것이 중론인 과정에서 홍준표 시장이 상당히 원색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을 비난하는 그 와중에 4시간이나 만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은 총리 보면은 제안설 얘기도 나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총리를 제안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권력의 그런 어떤 스토리 속에는 생각이 같다라는 것, 누구를 같이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경계한다라는 거는 굉장한 결속력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동인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만남이 있은 후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예를 든다면은 자신이 그 총리는 김한길, 비서실장은 장제원을 추천했다라고 말한다든지 아니면은 당대표 경선에 있어서 기존의 그 당 룰대로 즉 100% 당원으로 가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정말 홍준표 시장이 총리 비서실장 이게 자기 생각인지 아니면은 홍준표 시장이야말로 정치에 있어서의 이 풍향계가 어디로 가는지 가장 정확하게 보는 노련한 정치인들 중에 한두 사람 중에 하나니까 해석을 달리하자면 대통령이 그걸 원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얘기를 해준 것인가? 라는 해석까지도 가능할 정도로 그리고 더더군다나 요번에 총선에서 이렇게 대패하는 과정에 그 당대표 문제도 나오고 당대표를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당의 룰을 바꿨대라는 그런 원망과 비판이 쇄도하는데 여전히 당대표를 뽑을 때 100% 당심으로만 하자라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러한 입장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돼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직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총선을 대권놀이 전초전으로 삼았다.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이다라고 하자 한 전 위원장도 잘못을 고치는 건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이렇게 맞받아쳤는데요. 두 사람의 공방을 어떻게 보셨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의미심장한 대목이 많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난 것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얘기했던 배신자라는 거에 공감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홍준표 시장을 직격하듯이 얘기한 것 같지만 결국 대통령한테 하는 말 같이 들리는 말들을 했다는 네. 거예요. 굉장히 이게 의미심장한 대목인데요.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그리고 누가 저에게 그렇게 한다면 잠깐 뭐 불쾌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고맙게 생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전에 이제 뭐 이정석 호주대사 임명이라든가 아니면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와 관련해서 그때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자신이 한 행위를 다른 사람들은 다 연상작용을 통해서 그때 상황을 떠올릴 거라는 걸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면 알고도 이런 글을 썼다고 하는 것은 나는 윤 대통령을 배신한 것은 아닌데 오히려 윤 대통령이 나를 공격하는 거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배신이 아니라 난 똑바른 소리를 하려고 노력했고 그거는 국민을 보고 내가 한 용기를 낸 것이었다. 근데 그걸 배신이라고 지금 나를 한다. 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윤 대통령은 이번 선거의 제일 큰 원인이 한동훈 위원장이 잘못된 선거 전략이라고 얘기하고 한 위원장이 오히려 자신을 배신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가 대통령실이나 정치권에서 지금 파다한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홍준표 시장을 비판한과 동시에 윤 대통령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을 대하는 윤 대통령의 태도도 지적하는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이거는 앞으로 국면만 보고 가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면 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면만 보고 계속 가겠다. 정치하겠다. 대통령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구애받지 않고 가겠다. 네.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앞으로 아마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대목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영웅인 황영조 선수의 고향인 강원도 삼척이 마라톤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다고 합니다.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리고 있는 현장에 고선영 아나운서가 나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황영조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리고 있는 강원 삼척 엑스포 공원입니다. 지금 이곳은 미세먼지를 씻겨줄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마라토너들의 달리기를 향한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빗줄기 속에서도 많은 분들은 몸을 풀며 자신과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는 이곳 엑스포 광장을 출발해서 근덕면 초곡리 황영조 고향마을을 돌아오는 42.19km 구간에서 펼쳐집니다. 풀코스 400여 명 등 모두 5천여 명의 마라토너들이 레이스를 펼치는데요. 특히 케냐와 일본 등 15개 나라에서 외국인 선수 200여 명도 참가합니다. 대회 코스는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인 황영조 선수가 훈련했던 코스로 해변을 따라 이어진 만큼 동해바다의 풍광과 시원한 바닷바람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특별한 이 참가자가 있다고 해서 한번 먼저 참가자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정말 복장이 특이하고 또 화려합니다. 어떻게 이런 복장을 준비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네, 먼저 저희는 삼척에서 활동하는 이사부 러닝크루라고 하고요. 저희가 이제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재밌게 준비를 해볼까 하다가 좀 다양한 복장으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화이팅! 네, 그럼 이번 대회에 많은 공을 들인 박상수 삼척시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삼척시장 박상수입니다. 네, 이번 황영조 국제 마라톤 대회, 이 대회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황영조 국제 마라톤 대회는 바르셀로나 재패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만들어진 행사 대회인데요. 벌써 28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42.19km 코스 중에는 맹방에서 건덕을 지나 초고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코스는 우리 선수들이 지치지 않고 힐링하면서 감상하면서 경기를 할 수 있는 아주 천혜의 조건을 갖춘 경기장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코스로 확신합니다. 네, 이 삼척의 봄비와 함께 달릴 참가자들 즐겁고 힘차게 또 무엇보다 안전하게 완주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척 황영조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리고 있는 삼척 엑스포 공원에서 아나운서 고선영이었습니다.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박시영 TV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배 소장님, 윤석열 예.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과 MBS에서 20%대 초반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보여줬는데요. 20%대 초반 지지율에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 임기 들어 국정평가지표 최저치입니다. 네. 뭐 총선 여파라고 봐야 될 텐데 이럴 경우에는 임기가 3년 이상 남아있는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국정 동력 마비 우려가 됩니다. 빨리 다른 어떤 지표보다도 뭐 경제 또 다른 지표들 중요한 지표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원활한 또 국정 회복을 위해서는 빨리 이 지지율을 올려야 되는 급선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시영 대표님, 윤 대통령 지지율에 이어서 국민의힘 지지율도 하락하면서 일각에서는 이게 레임덕이 온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네. 지지율별로 이제 국정 운영의 그 난관을 예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 주는 의미는 어떤 겁니까? 그 동반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네.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라는 게 특징이거든요. 네. 총선 참패 후폭풍이 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핵심 지지층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층도 동요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네.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갤럽 조사나 MBS 조사에서 그전 조사보다 11%포인트가 하락을 했거든요.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락하느냐. 보통 이제 총선에서 대패하면 대개 한 7% 정도는 하락을 하는데 네. 추가적으로 한 4%포인트가 더 하락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총선 끝나자마자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셨다. 그리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야 하는데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발언하시는 모습들 그리고 큰 방향이 옳았다. 여전히 반성하는 느낌이 전달이 안 됐고요. 네. 그리고 총리 인선과 관련해서 여러 잡음이 있었고 결국은 지지율이 그렇게 빠지자마자 영수회담을 제안했거든요. 그 전에 제안하는 것이
오히려 좋았죠, 모양새는. 네. 네, 그런 점이 좀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배 수장님, 총선 네. 참패 이후 국정 쇄신 움직임이 있는데요. 뭐 인적 쇄신에 관심이 우선 쏠립니다. 총리와 비서실장 어떤 인물이 돼야 어떤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데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국정 회복 방안으로 이제 인사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소통도 중요하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경제 또 인사가 중요한데 급선무는 또 인사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사라고 할 때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능, 윤, 비. 그러니까 능력, 그다음에 윤리, 그다음에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대통령과의 관계, 이 쓴소리를 할 수 있느냐, 네.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바꿔낼 수 있는 총리냐, 또 비서실장이냐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셨듯이 박 대표님, 네. 리얼미터 조사를 보니까 차기 총리 인선 기준으로 대통령의 쓴소리할 인물이 1위에 오른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네. 과연 윤 대통령이 어떤 인물을 발탁할지 관심 아닙니까? 네, 관심이죠. 근데 이제 대통령한테 직언할 사람이 지금 등판을 하겠느냐 그 점입니다. 왜냐하면 비선 실세 논란들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대통령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하는데 네. 그게 좀 전달이 돼야 나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분들이 총리로 나설 텐데 지금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권 내 인사하면 그런 직언할 사람으로는 유승민 전 의원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 유승민 전 의원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분위기상 본다면. 그렇다고 윤핵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심을 수는 없고 그건 야당에서 반발이 일어날 테니까요. 그럼 결국은 이도저도 아닌 무색무취한 관료나 학자 이런 쪽에서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면은 야권의 총리 어떤 지명권 이런 걸 넘겨줄 그런 개연성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정도 되면 거국내각 이야기가 나왔고 네. 일제히 이제 장관들이 사표를 던지면서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네. 과연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영수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총리 문제가 뜨겁게 이야기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이제 민생 회복 지원금이라든가 전세 사기 특별법 이런 이야기들 아마 제안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배 수장님, 좋은 CNI 조사를 보면 국민 과반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 국정 기조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어떤 변화를 원하고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변하는 건 많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또 MBN 시사 스페셜이 이야기해 왔는데 그런 기대감이 낮은 이유는 지난 2년간 많은 요구가 있었지만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데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선거가 끝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기대감이 충족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여전히 중수층, 중도, 수도권, 2030, MZ세대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통령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그럼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신파지, 신속성, 그다음에 파격성,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지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파격적으로 지속적으로 또 저러다 한두 번 말개지가 아니라 가령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 매달 만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회와 소통하겠다? 매달 한두 번씩 대통령이 계속합니다. 그러면은 2, 3개월 지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성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박시영 대표님, 총선 참패 이후 지금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네. 두 사람 만남이 성사되면은 취임 이후 처음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반전의 계기가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것 같긴 한데요. 합의사항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왜냐하면 선제적으로 영수회담을 처음에 그 국무회의 발언하실 때 제안을 하는 게 옳았는데 그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야당이라는 언급 자체를 안 했습니다. 국회 이야기만 했죠.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총리 인선이 꼬이니까 허겁지겁 그 대통령 영수회담을 제안한 모양새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항복선언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죠. 그러나 늦었지만 지금 영수회담을 하는 것은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만약에 좋게 나온다면 소폭 반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 내용물이 어떤 거냐, 과연 민심이 요구하는 바를 과연 대통령이 들어줄지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배 수장님, 연이틀 국정 지지도가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에 방금 이제 박 대표님 말씀대로 영수회담이 전격 제안됐잖아요.
하락한 지지율도 회담 제안의 배경이 됐을까요?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전광판 안 봅니다. 굳이 안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대통령에게 제일 중요한 게 전광판이다. 네. 지지율 전광판입니다. 왜? 그것이 국민 여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정우 선수, 또 김하성 선수, 오타니 선수 다 전광판 봅니다. 떨어져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결과적으로는 이 회담을 제의한 것은 저는 상당히 지지율에 보탬이 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대통령은 지표를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소통을 해야 되고 세 번째 공감을 이루어야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좀 늦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지적도 네. 많습니다. 어떤 의제를 다룰 거냐에 대한 고개, 갸우뚱거림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나자고 전화를 한 것은 100번, 1000번 잘한 일로 보입니다. 박 대표님. 네. 아니, 말씀하시죠. 국민의힘에서 총선 패배 후유증이 커 보이는데 여당 총선 참패 윤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이런 여론이 지배적이라면서요. 네. 아니 당연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당연히 크죠. 왜냐하면 네. 정권 심판 선거였으니까요. 그러나 이 정도로 야당이 앞서간 배경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도 저는 꽤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민생 능력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선거 프레임을 이재명 조국 심판론으로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그다음에 운동권 심판론, 철진한 색깔론을 많이 꺼낸 셈인데요. 네. 민심은 경제 민생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리고 국정을 쇄신하는 그런 어떤 혁신 의지를 보여달라라고 주문했는데 네. 한동훈 특히 이제 원톱 사령관을 세웠던 전략도 좀 문제였고요. 민주당은 이해찬, 김부겸 이런 분들이 같이 나란히 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략적으로도 좀 실패였고 국민의힘이 한동훈 개인 개인기에 의존했던 그런 네. 선거 방식도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사퇴 이후 두문불출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복귀 여부를 두고 지금 시선이 엇갈리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에 이어서 한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을 이끌 새 사령탑으로 꼽히고 있다고 하는데 네. 당대표 선거에 나올까요?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체로 데이터로 보면은 그렇지만 당 안팎에서는 쉬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상당히 나오는데 세 가지 포인트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 응답자들은 유승민 전 의원이 가장 높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지금 그래프를 아마 보여드릴 텐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가장 높습니다. 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지금 바로 보시는 대로 44.7%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가장 높다라는 점 때문에 그래서 7월 초로 예상돼 있는 이 전당대회에는 세 가지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국민의힘 지지층, 두 번째로는 대통령과의 관계, 세 번째로는 야당의 태도인데 이 야당의 태도나 대통령과의 관계를 보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오기가 짐짓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지금 교과서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지금 정치권입니다.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요, 박 대표님,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 대통령과 만나서 총리 비서실장을 추천하는 등 이 포폭을 지금 넓히고 있습니다. 네네네. 한동훈 전 위원장과 지금 배신자를 놓고 지금 네. 공방도 벌이고 있는데요. 홍 시장이 이 같은 움직임은 어떤 배경으로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여권이 참패를 했는데 한동훈 책임론이 꽤 나오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간의 간극, 거리감이 꽤 생겼거든요. 그런 점을 영리하게 노렸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본인이 굉장히 말씀을 잘하시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를 본인이 대신 하겠다 이렇게 자처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런 사람 한 명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 두 분이 4시간 동안 술을 마시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홍준표 전 시장 입장에서는 차기 대권을 아무래도 염두에 두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라이벌 의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야당은 최상병 특검법이라든가 여러 이제 특검법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꽃에 따르면 가장 시급하게 진행돼야 할 특검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이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했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과 여야 각 당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적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관련된 논의가 될 수 있고 일단은 앞으로의 야당의 시간이 될 국회에서도 김건희 특검법 이건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서초동으로 달려갔거든요. 대통령실이 태도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제2부속실이나 특별 감찰관인가요? 이게 이제 진행이 된다면 네. 어느 정도 향후에 또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의혹 해명 이런 태도들을 볼 텐데 만약에 이번 선거에 결정적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상당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도 김건희 특검법이 주요한 또 현안이 되기도 했거든요. 네. 이 부분이 22대 국회에서도 얼마나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으로 또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올지 여부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원 CNA 조사에서는 조국 대표가 추진하는 한동훈 네.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 과반이 찬성하는 결과가 나왔네요. 네, 세 가지 사안이 지금 의심받고 있는데요. 네. 조국 혁신당에서는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추진하겠다. 이미 내용은 다 준비돼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고 있고요. 저는 관건은 그겁니다. 야당이 이제 범진보가 192석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이제 관심인데요. 지금 흐름으로 보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도 꽤 있어 보입니다.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로 나설 가능성도 그래서 더 커지는 거 아닐까?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배 주장님,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전체 상임위원장을 다 차지하려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 미디어 토마토 조사를 보니까 국민 절반 이상이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서 강경한 대여 투쟁보다는 정부 여당과 대화, 협재에 나설 것을 주문했네요. 그렇습니다. 역시 민심은 천심이고 천심은 민심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끝났으니까 22대 국회가 이제 야당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야당 마음대로 해라. 야당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상관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국민들은 야당이 정치적으로 특검, 사정 필요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기존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이나 등등등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으나 더 중요한 것은 민생 아니겠냐.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계속 우려하는 것은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상당히 우리의 대외 상황 환경 자체가 힘들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그냥 정쟁 다툼만 해서는 되겠느냐. 그래서 말 그대로 특검 전국 또는 사정 전국으로 흐를 것에 대한 우려가 또 상당히 있습니다. 또 재발의 전국 계속해서 기존 대통령이 거부했던 것을 재발의하면서 또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국민 여론이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 나온 것은 정부 여당과의 대화 협치를 얘기한 것은 선민생 또 후 특검으로 가라. 그래서 너무 전국을 특검 가면 또 우리 여론도 국민 여론도 따끔해질 수밖에 없는 사항들을 미리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재밌게 표현하셨네요. 네. 박 대표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두고 정부 의료관 여전히 해법을 못 찾잖아요. 네. 이 문제가 계속 대통령과 각 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영향이 크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의료계 책임으로 봤거든요. 여론조사에 보면. 그다음에 양비론으로 흘렀습니다. 네. 정부 책임은 같이 봤죠. 근데 지금은 정부 책임론으로 흘러가는 양상입니다.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환자들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정부가 유연성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2,000명을 계속 고집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에 대한 책임 추궁이 커질 수밖에 없고 저는 이 이슈가 계속 되면 될수록 정부가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지고 지지율도 악재일 거다. 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최초 제기가 이건 총선용 목적이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진단한 분들도 그렇고 예.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가 만나는 자리에서 차라리 국회 쪽으로다가 이 공을 넘겨서 여야 합의 또는 뭐 3자 협의체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어떻냐 이런 제안들을 하던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검토해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저는 여론이 과연 정부의 이 2,000명 의대 정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만 있을까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소통 자체가 상당히 능수능란하지 못했다, 적절치 못했다, 합리적이 못했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은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환자에 대한 책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도 한덕수 총리를 통해서 이 의대 정원에 대해서 각 의대별로 조정을 한다라는 또 입장까지 또 내려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이제는 좀 의료계에 또 적극적으로 돌아오고 정부에 대해서 또 주장할 건 주장하면서 이렇게 좀 절충을 할 때가 아닌가. 네. 너무 의료계에도
뻣뻣하게 총선 결과 봐라. 정부에 대해서 심판하자라는 쪽으로 갈 일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네. 비상 의료 체계의 공백 상태에서 상당히 환자들과 환자 가족들의 우려가 큰 만큼 전공의, 전문의, 의대 교수는 돌아올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시영 대표님, 22대 총선에 대한 평가를 두고 야당 의석이 예상보다 많았다는 의견이 여당 의석이 예상보다 많았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여론조사 해보니까 그렇게 이게 드러났는데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합니까? 192라는 숫자는 처음 보는 숫자입니다. 국민들이. 그만큼 이제 범야당, 범진보의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놀랍다 이런 생각 가질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지역구 득표율을 비교해 보면 양당 간에 한 5, 6% 정도로 접전을 이루었습니다. 전국 평균을 보면 그거보다는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의석수가 한쪽으로 확 쏠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의석수와 달리 총 득표율을 비교를 하면서 뭐 한 5%포인트 차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니냐. 한편에서는 또 이렇게 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던데. 네, 국민의힘 쪽에 그런 제기가 있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으로 근데 보세요? 이제 소선거구제를 좀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가장 강력하게 그거를 거부했던 세력이 바로 국민의힘 의원들이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배 주장님, 22대 국회 우선 과제로 경제 정책을 꼽은 국민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22대 국회 어떻게 운영돼야 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정우가 뱅크께서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래프를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이 그래프의 결과 22대 국회의 방향을 보면 어느 응답에도 특검은 없습니다. 경제다, 또 사회복지 안전정책이다, 또는 부동산 정책이다, 또 외교 정책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이 명운이 국가의 명운이 달죠. 물론 정치권에서 필요한 그런 특검 제안은 또 할 수도 있고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의석수대로 가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방금 전에 박시영 대표도 하신 말씀대로 그만큼 민심은 소선거구제에서 분명한 경고를 날렸지만 그렇지만 야당도 거대 야당도 그 앞에는 민심이다. 이걸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선민생, 후특검 등의 이런 전향적인 태도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표님, 미디어 토마토 조사를 보니까 국민 절반 이상이 국민의힘이 대통령실과의 관계 재정립에 나서야 한다고 응답했는데 국민의힘 민심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세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대통령에게 여당이 너무 짓눌려 있다.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극우 세력들하고 좀 결별하고 당이 좀 혁신 지도부가 좀 들어섰으면 좋겠다. 당대표 이제 새롭게 지도부가 들어설 텐데요.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것 같다. 이런 생각 가졌고 세 번째는 민생이 성과를 내야 합니다. 지금 민생이 최악이기 때문에 성과를 내야 하는데 그러려면 야당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야당을 적대시하는 태도로는 한 발짝도 진전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수회담에서의 첫 번째 의제 하나를 꼽는다면 어떤 것이 될지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제가 두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배 소장님은 어떤 게 될까요? 저는 뭐 경제적인 것, 어떤 법안들이 가장 먼저 통과돼야 될지 그 부분과 또 의정 갈등도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박 대표님은요? 네, 저는 민생 문제에 대해서 추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돈이 풀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힘들거든요, 사람들이. 고물가, 고금리 다 힘들지 않습니까? 민생 문제에 대해 뭔가 실타래가 나와야 한다.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게 정말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은 초기 전화에서 한 얘기대로 지속적으로다가 야당 대표의 만남을 가질 것인지 그 점에 대한 전망은 어떠세요? 그렇죠. 이번에 가지고 이제 여당의 대표가 새로 들어서면 함께 또 만나야죠. 또 조국 대표, 이준석 대표 이런 분들도 저는 만나야 한다고 봅니다. 배 주장님은요? 네, 만날 때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의 소통은 상대방이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민주당이죠. 미국 공화당 상원 의원을 질리도록 만나고 소통합니다.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비법, 신파지, 신속성, 파격성, 지속성 계속 지속돼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어떤 점을 눈여겨봅니까? 이번은 아무래도 이제 영수회담이 가장 관심이 클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그 부분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습니다. 그 외에 뭐 이란, 이스라엘 그리고 의정 활동의 갈등이 좀 완화될 수 있는 조치가 얼마나 나오느냐가 이번 주에 한 주의
주요 이슈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두 분 분석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첫 영수회담이 이번 주에 예정돼 있습니다. 총선에 참패한 대통령의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야당의 협조를 얻지 않으면 국정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이번 만남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수회담의 성공 여부는 결국 진정성입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임시 방편인지 진정한 국정 파트너로서 상대를 존중하고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 기조의 변화를 모색할지 주목됩니다. 중동 전쟁으로 원달러 환율이 출렁이는 등 우리 경제의 불안 요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국민의 삶을 위한 생산적인 만남이 돼야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